대구 경북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강수영의 2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법무법인 맑은 뜻의 대표 변호사 강수영이고요. 1부는 장지혁의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매달 마지막 주 찾아뵙는데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를 장지혁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혁 활동가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보고서를 또 2개나 가지고 오셨다고. 네, 오늘은 짧은 거라서요. 짧은 네. 거 2개라서 짧은 거라서 2개를 해야겠다. 하나를 하기엔 너무 방송 시간 짧다.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 채우기 위해서는 2개를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좀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거. 사형제도에 대해서. 네. 두 번째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내용인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보고서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김영삼 정권 말기 1997년 12월에 네. 마지막으로 대량의 사형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형이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혁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형 판결이 안 난 건 아니거든요. 사형 판결은 그 이후로도 거의 40 몇 건 정도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사형 확정 인원은 48명, 그 사이에 또 감형들이나 19명이 빠져나갔고 병사하신 분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합쳐서 지금 장기 미집행 사형수가 대한민국에는 현재까지 한 55명 정도 가량 지금 대기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명찰에 번호표가 이제 빨간색인 네. 분들, 네. 그런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인데 사실 이 사형 집행에 대한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고 네네. 특히 이제 우리 홍 시장님께서도 아이고 사형 집행 빨리 좀 해야 되고 사형제도도 적극적으로 선거뿐만이 아니라 집행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 영합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왔단 말이죠. 네, 사실 그동안 이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최근에 또 강력범죄 이후에 이 강력범죄들한테 왜 사형 안 내리냐 이런 여론들도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형제도가 그렇게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한국의 사형제도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형제도가 지금 집행 안 되는 이유는 인권의 발전의식도 있습니다. 발전의식도 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금은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군부 독재 시절에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받으신 분들 이른바 사법살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차라리 살아있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죽으신 분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형제도를 재실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엠네스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한 28개국 정도 있습니다. 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실질적 이런 데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관대해서 사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오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보면서 그때 이제 찬반 논란, 각자 또 재판관마다의 견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있습니다만은 고교생들도 사실 시사 논술 이런 거 준비하면서 사형제도 찬반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퍼펙트하게 정리를 오래전부터 많이 하던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사인 한 번 하면은 그냥 이제 집행이 되는 건데도 장기간 이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외국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이제 던져주셨는데 외국에서 지금 사형제도의 집행이라든지 운용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다들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 사형제도 아예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명문으로 아예. 명문을 폐지를 해서 실제로 그래서 무기징역, 무기자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형이 최고 형벌로 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례랑 비슷한데요.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마다 좀 법률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안 하는 주가 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사형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 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형 제도 안에서도 또 어떠한 사형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별로 갈리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 사형 제도가 연이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별로 좀 입장이 다르고, 또 큰 나라일수록 또
지방자치가 발전 나라에서는 또 주별로 다 입장이 다른 여전히 현대사회에 살아있는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논란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간단히 뭐 정리를 굳이 하자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수도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복수의 감정을 대리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적 복수가 횡행할 것이다. 네. 뭐 이런 논리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 그리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네. 위협이 있는 것과 네.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은 다르다. 뭐 네. 그런 논리들. 네. 또 종교계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네. 어쨌든 불가능한 것이다. 네. 신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철학적 논쟁이지 이게 현실 사회에서 사실은 관념적인 논쟁이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도 내용이 재밌는데요. 그 사형제도 자체를 존폐를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형법 77조가 문제된다 이렇게 지적인데 왜냐하면 네. 사형제도가 하나의 형벌이잖아요. 네. 근데 형의 집행을 30년 동안 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형제도가 아까 98년에 멈췄기 때문에 곧 있으면 30년이 다가오고 오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제 형의 집행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 풀어줘야 되냐? 형의 시효 만료인데 우리가 말하는 공소시효 만료처럼 네. 형의 시효가 만료됐을 때 이 사형 집행 인원들 사형 선고받은 인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빨리 촉구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법적으로 아까 사형제도 자체의 논폐를 다룬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형법상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입법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30년 지나면은 벌을 다 받은 거 치고 그냥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벌을 형의 시효 만료해서 예외 조항으로 둘 것이냐. 입법적 결단은 좀 형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이런 보고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역설적으로 요 보고서에서는 약간 실무적인 법리적으로나 어떤 집행 차원에서 약간 실무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는 2028년 됐을 때는 이제 98년도에 사형 선고받은 인원이 형의 시효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허. 애매모호한 법률적 사각지대가 발생. 그러네요. 네. 그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네. 이런 축으로 좀 주목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형제도 집행에 대해서 일단 밀어놓고 계속 이제 네. 그냥 뭐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미루다 보니까 형의 실효에 지금 임박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네. 형의 실효에 이거 뭐 그대로 그냥 실효해서 풀자. 이거는 뭐 거의 정의관념에 반하니까 네.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이건 뭐 어떻게 계속 살게끔 예외 조항을 두자 이러면 아마 국민적 비난 여론을 네.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고 화끈하게 그냥 보내자고 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보고서에서도 네. 입법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건 누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누가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입법자 국회가 전체적으로 의견해서 이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자들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입법자의 결단이라면 이제 국민들의 결단이기도 한데, 네. 아 과연 이걸 용기 있게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있을까? 네. 아 한동훈 장관 생각 있어요? 하여튼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근무 예비역에 관한 보고서. 네. 근데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 뭐 쉽게 얘기하면 승선 배에 타서 근무하는 예비역이라는 뜻인데 쉽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산업체 근무에서 병역을 대신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이분들은 그 상선에 배를 타서 그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병역 자체를 현역 근무를 하지 않는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이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 특히나 원래 제도 자체가 워낙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승선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고 만들어진 지 오래된 전통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2008년인가? 예. 이때 도입된 제도거든요.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매년 이제 처음에는 인원수도 전국에서 얼마 없었습니다. 200명, 3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0명 정도 올랐는데 네. 그런데 특히 또 대구처럼 내륙 지방 사람들 거의 해당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요. 그럼 승선 근무 예비역. 이 사람도 어쨌든 군복무를 대신해서 지금 이제 배에 탄다는 개념인데 네.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이주 노동자라서 배에 타서 만약에 인권 침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들도 병역 때문에 이 배에 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배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사법권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사각지대가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실제로 2018년도 3월에는 페르시아만에서 네. 그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흥선근무 예비로 근무하는 젊은이 25살 젊은이가 네. 그 이제 선내 괴롭힘과 이런 걸로 해서 자살하는 사고가 오호.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재판 과정과 형사 고발도 해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황당한 배에서 먼 바다에서 특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인정받기도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구조를 요청하고 싶어도 뭐 페르시아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구제 주세라 뭐 했을 때 이게 얼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 네. 아무래도 대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병역 근무 제도의 한 제도 일환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나라가 운영할 때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인권 침해 발생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탐구한 보고서입니다. 야, 근데 이제 제가 언뜻 듣기에도 네. 이 승선근무 예비역이들이 승선하는 배의 종류가 네. 뭐 그냥 무슨 저 원양어선 같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선이니까 네. 규모가 꽤 되는 상선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소속 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네네. 회사가 소속돼 있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100여 개 네. 매년 배정하는 거라서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100개 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100개 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모든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우리가 좋은 근무 환경이라 좀 보기 힘든 게 하나 있고 네.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3년을 채워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내가 일을 하는 거라면 내가 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인권침해 당했다. 내리면 돼요, 배에서. 내가 근무 안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안 되고 3년을 채워야지 네. 병역을 입히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고발 자체도. 그렇게 묶여있는 제도인 거죠,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쭉 이어지는 그리고 사실은 어떠한 인권 침해 발생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이런 현실이라는 게 지금의 이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범죄들이요, 네. 굉장히 그 법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 처벌이 아주 가중되어 있는데 네. 모순적이게도 이제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해상 범죄는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증거가 수집이 잘 안 되고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후에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병역을 대신해서 가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 국민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다음 소위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고교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겪는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병역이기는 하나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병역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민간 업체들에게 완전히 맡겨진 것이고 뭐 배위에서 무슨 일이 있든 민간 업체들이 잘해야 되는 문제지 정부가 뭐 그걸 일일이 뭐 관여를 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뭐 업체 요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정부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뭐 해양 물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이 물류가 긴급 시에 국가의 국방상 이유라든지 국민 뭐 생활상 이유로 긴급하게 뭘 투입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준비되어 있느냐.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뭐 해양 선원들이 당사자들이 요구를 한 제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특히 보통 원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따지면 군대를 갔는데 다음 휴가 나올 거지 한 10개월. 왜냐 가는데 뭐 4개월 오는데 뭐 4개월 이런 것도 갇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무 그동안 마련해오지 않았고 최근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법률적으로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한 분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다른 제도들이 있거든요. 뭐 육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병역 뭐 괴롭힘 당하든지 이런 이거 신고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주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제도적으로 계속 뭔가를 보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도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으니까 그런 제도조차도
뭐 대전하고 워낙 특수한 분야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만약에 내가 육군에서 뭐 괴롭힘 당해서 뭐 헌병대 바로 신고하면 헌병대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내가 여기서 신고를 한다고 바로 오지도 않는 이런 환경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참 그 배에 관련된 문제는 참 모든 것이 참 까다롭고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서 그래도 이제 문제만 지적하는 게 그치지 않고 뭔가 해결책도 좀 제시를 하잖아요.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은 한 업체에 계속 묶여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사실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 계속 3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부당한 처우로 당하다가나 괴롭힘을 당해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 중에 내가 여기서 한 6개월 근무했으면 다른 데서 한 6개월 근무할 수 있는 배를 골라 탈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전에는 이 제도를 옮기려고 하면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뭐 이렇게 되고 만약 회원업체가 자기가 승선한 회원업체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부서졌다든지 이런 아주 사례가 발생해야만 옮길 수 있도록 허가해줬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해주자. 이 사람 총 근무 기간이 뭐 30개월 하면 이렇게 예벽주는 한 업체에서만 하지 않더라도 채우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로 뭐 설문조사를 지금 연이하는데 이런 걸 더 강화하자. 지금 모바일로 지금 뭐 괴롭히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연이해니까 이게 6개월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어떤 사람이 타서 어떤 괴롭힘을 할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자. 특히 원양이니까 직접적인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설문 온라인으로 요즘 인터넷에 뭐 어떤 카톡 뭐 설문조사 가능하니까 이런 걸로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자. 이런 것을 좀 대안으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정부의 그 병력을 대신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의 뭐라 그럴까요? 동기는 기존의 그 근로자들에 비하면 다소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조금 불만이 있어도 병력을 대신하는 건데 뭐 싼 값으로 고급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아마 동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부에서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조금만 뭐 좀 엄격하게 뭔가를 모니터링 하려고 하면 그럼 나 안 할래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국회 보고서를 보는 것 중에 사실 그래서 이 보고서 채택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1년에 1,000명 정도가 되니까 이게 많은 대다수가 아니라서 좀 소외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국회에서 병역 제도를 할 때 기존의 현역 입영 대상자들의 제도 논의가 많이 됐지만 이 제도를 다루는 건 사실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도가 운영된 지 한 15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에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를 소개시켜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의 소외된 구석도 다 햇볕을 비춰서 어둡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여론들을 흡수하는 역할들을 정치인들이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오늘 정치적 활동가가 가져온 이 보고서들이 국회에서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에 그치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또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뭐 소외되는 인권 이런 건 없다. 그런 문제 제기로 좀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소개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그렇네요. 짧을 줄 알았는데 지금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자, 오늘 장지혁의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소개해 주신 장지혁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